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출대금 결제 실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를 보며 무역결제 임무, 무역결제 방식 개괄, 그 다음에 신용장, 무역결제 서류, 이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1장 무역결제 임무. 자, 첫 번째, 무역결제의 의의. 자, 무역이 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어요. 그죠? 개론 시간에, 개론 시간에. 무역이 뭐라고 그랬죠? 예, 격지장 간의 거래이면서 국장 간의 상거래다. 그렇게 정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무역법에서는 물품 및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 무채물의 수출과 수입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의의를 보면요. 무역거래 당사자한테는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고 국가 전체로 봐서는 국민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의 위험. 이것도 뭐 저번에 한 얘기인데 국가 관리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출 수입을 통제하거나 제한을 해서 예, 무역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용위험이나 아니면 상업위험,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을 회피했을 때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적 갭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과 무역결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자, 무역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의 하나가 바로 결제 조건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결제 조건은 계약서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먼트라고 써놓고 계약서에 그다음에 뭐 TT라든지 아니면 뭐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LC라든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와 결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종속 계약이다. 그러니까 결제 계약이라는 거는 매매 당사자 간에 체결한 무역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그러한 부수적인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대개 뭐 결제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나요? 은행하고 하는 거죠. 뭐 은행하고. 그 다음에 결제 조건을 우리가 협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제 시기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은 무역에서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TT라고 하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송금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는 추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LC라는 신용장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적절히 합의를 보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제 방식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배우겠지만 결제 방식별로 다 특징, 장점, 차별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 방법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결제 통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결제 통화 그러면 미국 달러를 결제할 것이냐 일본 엔화를 결제할 것이냐 중국의 위안화를 할 것이냐 뭐 싱가포르 달러를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왜요? 환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환율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제를 할 때는 대금을 지급할 때는 선불이냐 후불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분리하는 기준은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 혹은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시점이다. 선적 서류 그럼 뭐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선적 서류 그러면 운송장인 BL 그 다음에 사업송장인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 포장 명세서인 패킹 리스트 다시요. BL,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선적서류다라는 거예요. 그 선적서를 넘겨준다는 의미는 예,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니까 선불 후불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품의 선적 시점 혹은 선적 서류 인도 시점을 선불 후불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환이라는 거는, 채권 채무 관계를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우리는 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하드카피, 뭐 100달러짜리 지폐, 아니면 만 원짜리 뭐 지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거를 은행을 통해서 보낼 때 그거를 환이다. 그러니까 외국 돈이니까 외국환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소 대행 결제는 현금이 아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지폐 이런 것들이 아닌 외국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율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대차 관계가 발생하겠죠. 누군가 주고 누군가 받고, 그 다음에 결제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자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게 되면. 예.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스위프트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잘 해야 돼요. 결제를 공부할 때는. 스위프트라는 단어는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해서요. 국제은행 간 자금 결제망을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은행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이러한 스위프트망을 활용해서 입출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만약에 달러를 보내겠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송금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은 은행에서는 이 스위프트라는 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한테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BIC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Bank Identifier Code라고 해서 은행 식별 번호예요. 은행 보유 번호.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스위프트라는 국제자금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구.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는 말은 통신망도 되고요. 의미할 때도 있고 그 망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명시한 코딩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입기관에 부여한 고유 번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라고 얘기하면 은행 고유 번호다. 그래서 BIC라는 거는 은행 식별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은행 식별 코드는 스위프트를 활용한다.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만들었느냐? 전 세계에 은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슷한 은행이 있을 때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상대방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돈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 보유한 고유 코드 이거를 스위프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위프트 코드 은행의 고유 번호. 우리 전번에 우리 그 무역에서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HS 코드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행에 대해서 부여한 고유 번호는 BIC 스위프트 코드다. 스위프트 코드. 그래서 보통 8자리 혹은 11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네 자리는 은행의 영문 약칭. 그 다음에 두 자리는 국가 코드, 그 다음에는 지역 코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예를 보면 우리은행 본점이다. 그러면 HVBK, 그 다음에 KR 코리아,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본점이면 XXX 이렇게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실무에서는 8자리까지만 써요. 8자리까지만 써도 충분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로부터 입금 받을 시에 입금 받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상대방한테 통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출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좌로 돈을 받기로 했으면 예, 첫 번째 영문은행명, 우리 영문은행명, 그 다음에 은행 주소, 뱅크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그 다음에 수취인, 베니피셔리,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만 쓰는 그 은행 코드가 있어요. 그 라우팅 넘버라고 그래요. 라우팅 넘버. 그 미국에서만 쓰는 거고. 예. 그랬을 때 만약 혹시라도 미국 측 바이어가 라우팅 넘버 가르쳐 주세요. 신한은행 라우팅 넘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를 알려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특정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미국 바이어한테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신한은행 스위프트 코드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 신한은행 스위프트 코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누군가가 올려놨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뭔가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막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결제 방식 세 가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TT 방식, 그 다음에 collection, C-O-L-L-E-C-T-I-O-N, collection 방식, 그 다음에 LC 방식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 기억했다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무에 활용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방식 뭐라고요? TT 방식, 컬렉션 방식, LC 방식. 그래서 송금 방식, 추심 방식.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간단한 TT 방식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TT 방식. 자, TT 방식은 한국말로는 송금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TT라는 단어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의 약자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TT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래서 TT라고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송금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이 TT라는 단어를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명사로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ay by TT. 그쵸? 그럼 명사로 쓴 거죠. 그 다음에 please TT us. 이렇게 얘기하면 please TT us. 이런 동사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송금 방식이라는 거는 수입장이 수출상한테 예, 수출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송금을 하는데 우리 국내 송금처럼 우리 계좌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뭐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타일러 뱅킹을 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 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스위프트라는 통신망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스위프트라는 통신망에는 기업체들은 연결이 안 돼요. 은행끼리만. 아까 얘기했죠? 은행 간 사용하는 송금 방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송금 방식이라는 거는 은행에 요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대금 결제 방식 중에 그래도 은행 수수료가 가장 싸요. 컬렉션 방식이나 LC 방식보단 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엄을 사용하지 않아요. 환엄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는 드래프트라고 해요. 드래프트, D-R-A-F-T. 환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환엄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금의 청구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금의 청구.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한테 대금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한테
이거를 셀러가 바이한테 환어음을 발행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 간에 직접 송금할 때는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냐면 환어음이라는 거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거나,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대신 받거나 아니면은 신용장 방식일 때, 은행을 통해서 대신 받는 방식이 바로 추심 방식이거든요. 추심 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일 때만 환어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청구서라는 거는요, 환어음이라는 거는 둘 사이에 직접 돈을 주고받을 때, 이때는 쓰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무역 대금을 회수할 때 은행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건 이제 추심 방식이고,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직접 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LC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만 바이한테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거쳐서 청구하기 때문에 은행한테 나 얼마 받아주세요. 나 받을 돈 얼마니까 주세요. 예, 이러한 용도로 환어음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송금 방식은 선불이 있고 후불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쵸?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선불이죠. 물건을 보낸 다음에 받았다? 그건 후불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사전송금 방식이라는 게 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불은 수입자에게. 사후송금 방식은요. 뭐라 그래요? 후불이죠. 뭐 후불은 수출자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그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선불을 요구하는 거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후불로 사고 싶겠죠.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 그랬을 때 만약에 선불이다. 그러면 약간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그쵸?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혹시 이거 돈 붙여줬는데 물건 안 오는 거 아니야? 그죠? 특히 중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기 거래할 때는 야, 이 사기꾼들 많다는데 돈 먼저 주면 안 될 텐데. 그쵸?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도 선불이면은 수출상이 좋은 거고 후불이면은 수입상이 좋은 거고. 그래서 선불이다 후불이라고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어차피 결정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계약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 음, 주도권, 좀 더 협상력이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 뭐 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 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계약에 있어서 배를 쭉 내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4번 송금 방식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은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이건 너무 간단하거든. 너무 간단하니까 룰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렇겠죠. 그쵸? 룰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송금 방식은 사전 송금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사후 송금 방식,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그 다음에 혼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전 송금 방식이다 그러면 CWO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쓸 때도 선불로 결제하기로 결정이 났다. 합의가 됐다. 그러면 payment 해놓고는 CWO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혹은 TT in advance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둬요. 근데 보통은 CW라고 많이 쓸 것 같아요. TT in advance라고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TT in advance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많이 써요. 예. 원래 정확한 용어는 CWO인데 보통은 그냥 TT in advance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cash with order 이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예. 여기까지는 그냥 CWO 이것만이라도.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시지 말고
나중에 또 이제 COD, CAD라는 게 나오거든요. COD, CAD.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CW 그러면 아, 선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사전 송금 방식, TT 인 어드밴스 방식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거래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배워서 일에 활용을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을 하려면, 음? 일단은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배울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전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W, TT 인 어드밴스 거래 절차는 첫 번째,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계약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결하고 난 다음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송금을 해요. 예. 그럼 이제 수출상은 그 송금을 받는 거죠. 예, 수출상은 송금을 받고 수입상은 송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물품을 선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적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예. 선방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운송하고 하는 것들을 다 대행해 주는 사람 누구요? 포워더를 통해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그다음에 4번 네 번째가 중요해요. 선적한 다음에는 반드시 선적 서류를 바이어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이어가 자기 나라에서 우리가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자기 나라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적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택배 보낼 때도 그렇잖아요. 택배 보낼 때도 원칙은 물건 보내는 사람이 그쵸? 택배 아저씨가 물건 가지러 오면 물건 넘겨주면서 그쵸? 운송장 받고 그 다음에 이 운송장을 다시 물건 받을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물건 받을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가 택배 아저씨가 물건 배달해 오면 운송장을 보여주고 물건을 줘야 돼요. 그게 정확한 절차예요. 그래야지 물건을 줬다 안 줬다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 택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턱 놓고 가니까. 그쵸? 예.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무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건을 선적해 놓고는 선적 서류를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적 서류 그러면 영어로는 shipping documents라고 얘기해요. shipping documents. 그래서 세 가지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는 우리가 보통 상업송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업송장. 상업송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업송장이라는 거는 수출되는 물품의 명세서예요. 명세서. 그 다음에 패킹리스트. 패킹리스트는 포장 명세서. 포장을 어떻게 했다. 무게는 얼마가 나간다. 그 다음에는 또 부피는 얼마나 된다. 라는 거를 쭉 정리해 놓은 서류. 그게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BL. BL은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러죠? 선화증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BL이라는 거는 배로 운송했을 때 운송장 그거를 BL Bill of Lad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운송했을 때 BL은요 AWB라고 그래요. Airway Bill. 한국말로는 항공화물 운송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외울 게 맞나요? 외울 게? 괜찮죠? 그래서 BL은 뭐다? 한국말로 선화증권. AWB는 항공화물 운송장. 둘 다 똑같은 운송장인데 BL은 물건을 배로 보낼 때 그때 받는 운송장. 비행기에다 물건을 실었다. 그러면 AWB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후송금 방식. 사후송금 방식은 보통 그 밑에 노란 박스에 보면 COD, CA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란 박스 밑에 또 회색 박스가 있죠. 예, 거긴 읽어보지 마요. 읽어보지 말고 읽을 필요도 없고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지금은 잘 사용 안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별 없이 사용하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COD, CAD 사후송금 방식 COD 혹은 CAD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후송금 방식이라는 거는 선적한 다음에 돈을 바이어가 셀러한테 송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COD, CAD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맨 위에 보면 TT라고 써놓고는 몇 days after BL date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한 다음에 30일 있다 TT 보내줄게 송금해줄게 그러면 TT 해놓고는 30 days after shipment 아니면 after BL date. BL date라는 거나 뭐 shipment나 똑같은 얘기예요. BL date라는 거는 BL사에 써 있는 선적 날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적이 shipment니까 after shipment나 아니면 뭐 after BL date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날짜까지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네, 맞아요. 맞아요. 위에 있는 TT 30 days after BL date 이 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이나 서류의 인도와 동시 또는 인도 수출 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부 거래다. COD, CAD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품이나 서류의 인도와 동시 또는 인도 후 수출 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말이 어렵죠. 어렵게 써놨죠.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선적한 다음에 바이어가 셀러한테 돈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엄청 유리하구나. 물건 확인하고 돈 주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 수출상한테는 매우 불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COD, CAD 이것도 잘 기억합니다. 그 아까 선불 방식은 C로 시작하는 선불 방식 뭐라고 그랬죠? CWO. 근데요, 며칠 있으면 여러분들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혹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더 오래 기억하라고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예를 들어주면 이래요. 아까 CWO.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CWO. 이 W자에다가, 옆으로 한두 줄을 그면은요. 무슨 뜻이에요? 원표시죠. 우리나라 한국돈, 원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셀러한테, 선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CW, 돈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좋은 거다. 셀러한테 좋은 거다. 그래서 선불이다.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랬는데도 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잊어버려서 시험 볼 때 잘못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많이 실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후불 결제 방식 거래 절차. 아까 선불은 봤으니까 후불 방식은요. 무역 계약을 하고 쉽잖아요. 그렇죠? 셀러가 선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셀러가 선적 서류를 보내주고 바이어한테 그 다음에 수입장이 송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적 서류 그러면 대표적인 세 가지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세 가지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혹은 AWB. 그쵸? 기억하죠? 그 다음에 송금 방식 마지막 혼합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혼합 방식은 선불 플러스 후불. 그래서 선불 몇 프로, 후불 몇 프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0% 선불, 100% 후불이 너무 양 당사자 중 한 사람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약간씩 위험을 나눠 갖자. 리스크를 약간씩 테이킹하자. 그래서 대개는 선불 플러스 후불 방식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더라. 그럼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선불 70%, 후불 30%다 그러면 TT라고 써놓고
70% in advance and the balance at 30 days after bill date. 그쵸? 그래서 TT라고 쓰고 50대 50이면요. 50% in advance and the 50% 혹은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게 잔액이거든요. 나머지 돈은 30일 후 지급.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절차는요. 무역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70%를 먼저 송금을 해요. 7대 3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적서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를 송금을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거래는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T 방식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TT 방식이라는 건 한국말로 송금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물품 대금을 수입상이 수출상한테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계좌로 입금한다고 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텔레뱅킹을 바이어가 직접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은행에 찾아가서 송금 신청을 하고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T 방식에는 선불이 있고 그 다음에 후불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다. 선불 방식 같으면은요. 선불 방식은 사전 송금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래서 선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 그러나 바이어가 매우 힘들어한다. 예, 바이어 목줄을 걸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불 방식일 때는 예, 계약 체결하고 송금 받고 선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적서를 보내준다. 그쵸? 그 다음에 후불 방식은 COD, CAD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TT라고 해서 뭐 TT 해놓고는 뭐 30 days, 뭐 after bill date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용어는 없고 70대 30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COD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선불이다. 후불이다. 나도 헷갈리네. CAD는 후불이다. 그 다음에 선불은 CW다.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W자에다가 줄을 그으면 원표시인데 돈은 좋은 거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선불은 좋은 거다. 그래서 CW가 선불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라는 거예요. 사전 송금 방식 거래일 경우 수출상은 항상 안전한가? Q&A. 예. 그렇죠? 꼭 그건 아니에요. 안전한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냐면 물건 다 만들어 놓고 선적 직전에만 주면 되니까 질질 끌다가 늦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too much 실무적이니까 예, 거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냥 일단은 사전송금 방식은 안전하다.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예.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신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신 방식은 영어로는 collection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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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collection 방식. 자, 먼저 추심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추심이란 말의 의미는요. 남의 돈을 대신 받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돈을 대신 받아준다. 누군가가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식. 이걸 추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추심이란 말 잘 안 쓰니까 한국말인데도 어렵잖아요. 그죠? 낯설잖아요. 그쵸?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심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니면 카드를 많이 쓰고 어쨌든 은행에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처음에는 돈 달라고 직접 연락하다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이 추심이라는 전문 업체들한테 위탁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돈 빨리 갚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추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역거래에서 추심 방식이라는 건 뭐냐? 무역에서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외상 거래할 때, 무슨 거래할 때요? 외상 거래, 후불 방식일 때. 후불 방식인데 그 후불 대금을 우리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바이어가 나중에 입금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셀러가 은행을 통해서 은행한테 부탁을 해서 은행한테 의뢰를 해서 은행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식. 그게 바로 추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꼭 무역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추심이라는 방식을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꿔주고 꼬박고 하기도 하고 외상값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추심이라는 게 어떤 집에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자꾸만 동생한테 야, 돈 좀 꺼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안 꺼줘. 오빠 전번에도 안 갚았잖아. 이번에 진짜 안 꺼줘. 꺼줘. 못 꺼줘. 꺼줘. 못 꺼줘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가만히 또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오빠만 믿고 못 꺼줘. 오빠 못 믿으니까 못 꺼줘. 이렇게 넘어가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오빠한테 돈을 꿔주는데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한테 받아달라고 그럴 거야. 괜찮아? 아빠 아셔도 괜찮아? 아빠 무서운데? 괜찮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돈은 오빠한테 꿔주고 돈을 받을 때는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아빠가 대신 받아주는 거. 이것도 추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 입장에서는 돈 받기 위해서 아빠한테 추심을 요청하는 거고 아빠가 오빠한테 추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동생은 추심을 요청하는 거고 요청을 받은 아빠는 추심을 하는 거다. 추심한다는 게 뭐예요? 돈 대신 받아주는 거. 그래서 무역거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수출상, 수입상이 거래를 하는데 외상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상이 보니까 TT 방식 후불로 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돈을 띨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출상의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은행, 힘이 센 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은행에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수입상한테 환어음을 제시를 해서 돈을 받으면 조금 더 TT 방식 후불보다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진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추진 방식이라는 거는 셀러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셀러가 선적 서류, 선적했던 증빙 서류, 인보이스 패킹 뉴스 PL 기본적으로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어음 써야 되겠죠. 얼마 받아주세요. 그리고 청구서를 딱 쓰고 해서 이거를 자기 은행, 만약에 신한은행 종로지점이다. 그럼 신한은행 종로지점에 갖다 주는 거예요. 돈 좀 대신 받아주세요. 그리고 추심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한은행 종로지점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를 다시 수입상의 은행한테 보내요. 그럼 수입상의 은행이 선적 서류하고 어음을 쫙 수입상한테 보여주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국의 신한은행으로 보내주며 신한은행이 다시 수출상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추심 방식으로 하게 되면 TT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다. 그래서 TT 방식 후불로 자꾸만 거래하자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야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추심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은행이 개입되어 있고 어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음이라는 거는 청구서지만은 나라마다 어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따라서 어음을 셀러가 은행을 통해서 보냈는데 바이어가 만약에 대금을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어음을 부도를 낸 거예요. 부도를. 근데 나라마다 어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음법, 수필법 이런 게 있어요. 어음, 수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위반한 게 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상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외상 대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추심 방식이라 한번 읽어보. 1번. 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추심 의뢰은행. 그러니까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추심은행이라는 건 수입상의 은행이거든요. 수입상의 은행한테 수출상이 제출한 서류와 환원을 보내요. 뭐 DHL로 보내든 뭐 FedEx로 보내든 보낸다는 거죠. 보내면 그 다음에 수입상의 은행이 환원 및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다라는 거죠. 다시요. 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요청을 받은 뭐에 대한 돈 받아줘 라는 요청을 받은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은행한테 환원 및 선적 서류를 보내고 수입상에게 지시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가 바로 추심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뭐예요? 계약서 쓰고 물건 선적하고 난 다음에 선적 서류하고 환원만 은행에 갖다 주고 돌아와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새에 수출상의 은행이 수입상의 은행한테 환원 및 서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수입상의 은행이 그 서류를 수입상한테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해서 수출상의 은행을 통해서 수출상한테 돈을 입금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상은 간단하게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환원 및 서류를 갖다 주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어가 입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결제를.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나 부도내고 뭐 그냥 감옥 가지 뭐. 난 돈을 띄어먹을 거야. 어쨌든. 나는 돈이 좋아. 난 감옥은 별거 아니야. 들어가면 뭐 잠재우고 밥 먹여주는데 뭐. 그럼 뭐 돈 못 받는 거야. 배째라 그러면 정말 그건 뭐 배째일 수도 없는 거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봐봐요. 은행이 지급 인수를 받기 위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바이어한테 돈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신거래에서는 신용장의 관리, 은행의 지급 하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바이어가 입금 안 하면 은행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라는 거는요. 신용장이라는 거는 은행이 돈을 주겠다라는 은행의 약속이에요. 확인서, 신용장 그랬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 서류잖아요. 그쵸? 서류.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신용장 거래라는 거는 은행이 발행하는 확인서예요. 돈 주겠다는 확인서. 그래서 은행은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지 대신 못 받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신거래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잘 기억해둬요. 추신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다. 그래서 결론 추신 방식도 바이어의 신용을 믿고 하는 거래다. 다만 티트 방식 후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왜요? 왜 안전하다? 어음이라는 청구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음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어음 수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바이어가 입금을 안 하면 어음을 부도를 내는 게 되는 거고 어음을 부도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도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 추심 방식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뭘로 구분했을 때 수입상의 대금 지급 시기별로 보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람지급 DP라는 방식이 있고 기한부지급 DA라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람지급 DP라는 거는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선적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다큐멘트 이게 선적 서류거든요. 선적 서류를 받기 위해서 against 입금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다큐멘트 against acceptance DA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인 외상 방식이에요. 이거는 선적 서류 먼저 받고 사인만 하고 돈은 물건 통관시켜서 찾고 팔고 그 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 방식도 셀러 바이어가 추진 방식으로 거래하자라고 얘기하면 DP로 할지 DA로 할지 이거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DA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30일 후 지급할 것이냐 60일 후 지급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람 지급 DP가 있고 DA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DP, DA 중에 뭐가 좋을까요? DP가 좋겠죠. 이거는 선적서를 보내게 되면 선적서를 받을 때 바이어가 바로 입금해야 되니까. DA는요. 선적서를 먼저 받아가고 돈은 나중에 입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유리해요? 셀러 입장에서는 DP가 유리하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DA가 유리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구찌 핸드백을 100만 불 어치를 수입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추진 방식으로 하기로까지는 약속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입할 때는 100만 불어치 구찌 핸드백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DP로 하고 싶어요? DA로 하고 싶어요? 만약에 DP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 불 모아놔야 돼요. 10억. 그쵸? 100만 불 모아놓고 갖고 있어야만 은행에서 전화 왔을 때 그거를 갖다 줘야만 선적서를 받아다가 수입 통관하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물건 찾아가지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A로 해서 60일로 결정을 했다. 60일 후 지급. 그 은행에서 전화 오면 가가지고 은행에서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만. 돈 나중에 60일 있다 줄게. 60일 있다 지급해라. 라고 했을 때 알겠어. 그리고 사인만 하면은 바로 선적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갖고 선적서만 있으면 통관하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물건 찾아서 팔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상 입장이라면 구찌 수입할 때 DP로 하고 싶어요? DA로 하고 싶어요? 당연히 DA로 하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셀러 입장이라면 DP가 좋아요? DA가 좋아요? DP가 좋겠죠. 그쵸?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무역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무역은 들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바로 이해가 된다고. 근데 좀 이렇게 낯설고 용어들이 나오니까 낯설고 그래서 그렇지 들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된다. 그거는 그 정도까지 어려운 그러한 분야가 아니에요. 무역은. 그래서 잘 듣기만 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저는 사실은 혼자서 그 한양대학교 그 교직원들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세 과목인데 하나에 한 20 몇 분쯤 돼요. 근데 딱 들었는데 소방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얘기가 나오니까 난 들어도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더라고. 발화, 착화, 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설명을 들어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과를 선택해서 무역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런 것들은 모르겠더라고. 난 아직 전류, 전압 이런 것도 난 이해가 안 돼. 어쨌든요. 이해가 되죠? 금방 되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추진 방식의 특징이다 그러면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는 어음부 거래다라는 거. 그쵸? 아까 어음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어음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draft. D-R-A-F-T. 드래프트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드래프트. 그쵸? 그 다음에 어음의 기능이 뭐다? 어음의 기능은
대금 청구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대금 청구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출시 방식의 특징, 수출상이 환화음을 발행하는 엄부 거래다. 그 다음에 수출상이 선적 서류를 은행을 통해 송부하고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은행을 통해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상 입장에서는 선적 서류를 아까 TT 방식일 때는 바이한테 직접 보낸다고 그랬죠. 예, 이 추진 방식일 때는 은행한테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은행이 송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를 하며 그게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의 특징 세 번째, 국제규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규칙 URC라는 게 있어요. 유니폼 메모할래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유니폼 rules 규칙, uniform rules 정해진 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RC 522라는 거는요, 이거 개정된 개정된 그 계정 번호예요. 계정 번호, 계정판 번호.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이요, URC에 있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뭐 얘기를 내가 창작을 한 게 아니고 URC에 있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의 특징이라는 거는요, 수입자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다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수입자가 지급 안 하고 부도내면 부도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추심 방식 거래일 때 최종 지급인은 누구다? 바이어다라는 거예요. 은행은 단지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받으면 바이어한테 돈 받으면 전달해주는 거고, 못 받으면 바이어가 부도내면 그건 전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용장 거래에 비해 낮은 은행의 수수료. 그래서 신용장 거래보다는 은행 수수료가 조금 더 낮아요. 대략 얼마나 낮아요? 뭐 한 몇만 원 정도 해요. 몇만 원. 한 5, 6만 원? 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금액이 뭐 크거나 작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몇만 원 정도. 예. 은행이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서류 받아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거니까 뭐 금액이 크다고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수수료가. 그 다음에 추심 방식 같으면은요. 추심 방식 같으면은요. 지급인도 방식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지급인도 방식, 추심 방식 같은 경우에 지급인도 방식. 이 한국말을 기억하지 마요. DP. DP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표 외우려면 힘들어요. 이 표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수출상과 수입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건을 선적한다. 그 다음에 수출상은 추심의뢰은행. 뭐죠?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원을 제시한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수출상의 일은 끝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되니까 돈 들어올 때까지. 돈 들어올 때까지는 대개 DP 방식이면 한 7일, 한 10일 정도 걸려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수출상의 은행은 수출상한테 받은 모든 선적 서류를 수입상의 은행으로 보내요. 주식은행으로. 그러면 수입상의 은행이 수입상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야, 선적 서류 왔으니까 빨리 돈 갖고 와. 너 DP로 했지? 다큐멘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인 건 알지? 빨리 페이먼트 해. 그러면 다큐멘트 내줄게. 그랬을 때 수입상이 입금을 하면 선적서를 준다는 거죠. 수입상한테. 그럼 수입상은 그 선적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통관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출고해서 그 다음에 판매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수입상의 은행은 그 돈을 다시 수출상의 은행으로 보내고 수출상의 은행은 수출상에게 돈을 입금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상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뭐 인턴으로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계약서를 가져오면서 자 이거 DP 방식이니까 자네가 알아가지고 물건 보내주고 돈 받아.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죠. 그쵸? 계약서는 이미 됐겠다. 그러니까 포워드한테 연락해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선적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한테 비회를 받아서 인보이스 팽킹스 챙기고 그 다음에 어음 하나 쓰고 은행에 갖다만 주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쵸? 예. 왜요? 부도나지 말라고. 그쵸? 예. 그다가 보면 이제 돈이 들어오면 예, 그때 돈을 찾아가지고 쓰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쵸?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 수입상이 나 입금 못해. 그리고 부도 내버리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DA 방식. DA 방식도 DP 방식이나 거래하는 거는 똑같아요. 절차는 계약하고 그다음에 선적하고 그다음에 선적서류 선적서류하고 어음을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이 수입상이 은행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여기만 차이가 나요. 수입상의 은행이 수입상한테 전화를 해서 돈 가지고 와 그러는 게 아니고 볼펜 가지고 와 와서 사인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트 어게인스트 볼 포인트 펜 그건 지금 심했나? 예, 내가 조금 많이 나갔어요. 예, acceptance. 오늘 기분이 좀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그달에 치료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물론 힘들긴 했어요. 예, 허리 때문에. 허리 치료 열심히 받아가지고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데도 그다지 많이 부담이 안 가요. 예. 그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침을 맞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거 먹고. 예.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삼성전자 아카데미에서 강의가 있었거든요. 하루 7시간씩. 근데 무리 없이 서가지고 잘 끝냈어요. 예,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줘서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 나를 생각 안 해준 사람들은 조금 양심에 좀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니까 그래도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85% 정도 난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잘 관리하면 100%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예. 그래서 출시은행이 수입상한테 사인만 받고 서류를 내주고 그다음에 수입상은요. 수입상은 그 서류를 가지고 수입 통관하고 그다음에 물건 출고하고 물건 팔고 그다음에 수출상하고 약속한 어음에 써 있는 기간 내에만 입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간 내에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입금 안 하면 그 부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 띵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물건을 홀라당 잊어버린 게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어차피 추진 방식이 외상이니까 외상이라는 그 본질적인 위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추신 방식이에요. 추신 방식. 그 다음에 URC라는 국제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URC의 특징을 보면 국제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국제간에 사용하는 규칙이다. 그 다음에 추심할 때 추심 의뢰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거기에 추심에 관한 토일 규칙을 준거로 한다라는 문헌이 사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추심 의뢰서는 URC 521을 따른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대개 한 20몇 개 조항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은행의 의무를 보면은요. 밑에 은행의 의무를 보면 신의 성실 및 상당한 주의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책임을 지는 의무는 없어요. 신의 성실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그쵸? 신의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야. 상당한 주의라는 건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ood faith, reasonable care. good faith and reasonable care. 그러니까 은행은 법적인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실수했을 때. 전혀 없어요. 수출상이 요청했던
그 손적 서류하고 아니면 환원을 이건 심지어는 잊어버리더라도 중간에서 잊어버리더라도 책임 안 져요. 왜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책임져야죠.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당사자들 보면 추심의뢰인 누구예요? 수출상, 추심요청은행, 수출상의 거래은행, 추심은행. 그 다음에 제시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수출상의 은행, 수입상의 은행이 서로 간에 직접 연락이 안 될 때는 가운데 제시은행이라는 걸 둘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은 바이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이어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심 방식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무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는 세 가지다. T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TT 방식은 결제 시기에 따라서 사전 송금 방식, 선불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 후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방식을 혼합한 혼합 방식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잘 들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눈 감고 듣기만 하면 돼요. 이제 좀 편히해요. 편히 침대에 좀 누워가지고 들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내가 정리는 내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송금 방식은 영어로 CWO 가운데 W자에다가 원표시하면 돈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셀러한테 선불이다 라는 거예요. 혹은 TT in advance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래 절차는요. 거래 절차는 선불 방식 거래 절차는 무역계약 체결하고 선불을 먼저 송금받고 그 다음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적서류를 송부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적서류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 커머셜 인보이스, 사업송장, 그 다음에 포장명세서,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BL이나 AWB라는 항공화물 운송장. BL은 선화증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은요. 사후 송금 방식은 COD 혹은 CAD라고 얘기하거나 혹시 아니면 TT 해놓고는 뭐 30일 후 지급이다. 30일 후 지급이다 그러면 30 days after bill date 이렇게 쓰면 되겠다. 거래하는 절차는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선적하고 선적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받는다. 그래서 수출상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수입상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선불 후불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불리하니까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0% 30% 선불 70% 후불 30% 선불 30% 후불 70% 이러한 혼합 방식도 있다. 근데 혼합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이다라는 거는 이것도 외상 방식이지만 외상 방식이고 그렇지만은 TT 방식 후불보다는 이게 조금 더 안전하다. 영어로는 컬렉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컬렉션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TT 방식이 너무 셀러한테 위험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그러한 추진 방식. 그 다음에 또 환호음도 제시를 해서 바이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컬렉션 방식이다. 그래서 컬렉션 방식에는 DP라는 게 있고 DA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P 방식이라는 거는 바이어 입장에서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을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DA라는 거는 선적서류 환원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입금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DP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DA 방식이 좋고 DA 방식을 선호하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절차는요. 거래 절차는 수출상이 DP 방식일 때는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적서를 추심의뢰은행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은행은 다시 수입은행한테 보내고 수입상의 은행은 수입상한테 서류를 제시하면서 바로 돈을 회수해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DA 방식은요. DP 방식은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나중에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은행이 수입상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사인만 받고
사인만 받고, acceptance니까 사인만 받고 성적서를 내주고, 그럼 수입상은 그 성적서를 가지고 물건 수입 통관하고, 그 다음에 출고하고, 팔고, 그 다음에 입금하면 되는 방식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의 특징이라는 거는 환원을 발행하는 어음부 거래다. 아까 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원의 그러면 대금 청구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통해서 보내고 돈은 수입상이 은행을 통해 지급을 한다. 취지에 관한 통일규칙 URC라는 게 있다.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둔 거래다.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수료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시간에 여기 신용장 방식부터 해서 다음 시간 1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요새 코로나가 환자 수가 이제 두 자릿수로 뭐 며칠 전부터 줄어들었긴 한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쵸? 예, 코로나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그쵸?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죠? 예. 그래서 공부도 그죠? 온라인 방식이지만 비대면 방식이지만은 꼭 시간 맞춰가지고 잘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도 좀 많이 봐요. 책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음악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즐겁게 그렇게 살았으면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주 시간에.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